안녕하세요. 저는 자신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준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들 하죠. 인생에서 큰일이기 때문에 모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중함이 도를 넘어선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밟고서 본인들이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 통쾌한 한 방을 날렸는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누구보다 사랑받는 외동딸이에요. 어릴 적 엄만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자식을 더 낳아보시려고 했지만 건강에 좀 위험하실 수 있다는 말에 아빤 더는 자식을 낳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물론 아빠의 친가에선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셨지만 아빠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엄마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중간에서 막아주셨답니다.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아빤 엄마를 절대 친가에 데리고 가지도 않으셨고요. 그러다 원래 전 종종 친가에 갔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아빤 저조차도 친가의 발걸음을 끊게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였는데 할머니가 절 앞에 두고 혀를 끌끌 차시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휴, 네가 뭐라도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 자식도 못 낳는 애 뭐가 좋다고 저러는지. 네 엄마 며느리 둘이도 못하니 면목이 없어서 안 온다니. 하기야 양심 있으면 여기 와서 얼굴 들 일도 없겠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한테 뭔 헛소리를 또 하세요? 아이 헛소리는 무슨,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지혜 애미한테 한 소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큰 소리야? 말 맞다 나 집안테도 못 이어주는 며느리한테 내가 고운 말이라도 나가야 되겠어?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희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가보겠습니다. 다신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오냐, 오지 말거라. 나도 내 말 안 듣는 자식 꼴도 보기 싫어. 아빤 그때의 사건 이후로 정말 더 이상 친가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같이 소리를 치셨던 할머니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아빠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빤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엄마가 절대 친가 식구들과 만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정말 열심히 막아주었죠. 그런 아빠에게 엄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아빠가 항상 엄마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가족은 당신하고 지혜야.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우리 세 사람한테 나쁘게 대한다면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몇 년을 아예 친가하고는 교류도 하지 않고 지내다 아빠 형제들 설득으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부터 명절에만 한 번씩 다녀오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엄마가 다시 친가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턴 저와 엄마를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엄만 그런 할머니에게 살뜰하게 잘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일 많이 할머니 간병을 갔던 사람도 엄마였죠. 할머니는 노후의 치매와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기억을 점점 잃어가던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기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겐 미안하단 말을 진심으로 전하셨고요. 엄만 할머니의 미안하단 말에 그간의 서름이 다 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겪다 보니 전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이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이가 나빴다고 해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언젠간 서로 진심이 통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전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누구보다 존중하는 엄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고
중견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집에 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퇴근할 때쯤 갑작스럽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제가 출근하면 먼저 제가 전화를 할 때까지 전화는 안 하시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엄마의 말을 듣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건 바로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거였습니다. 지혜야, 어쩜 좋니? 네 아빠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뭐? 아니, 쓰러져?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모르겠어. 갑자기 너희 아빠가 친구 만나러 나가셨다가 쓰러지셨대. 엄마 가고 있으니까 너도 얼른 와. 다급한 엄마의 말에 전 회사에 얘기하고선 곧장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였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아빠가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저와 엄마는 내내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빠였는데 이제야 은퇴를 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는데 그런 아빠가 혹여나 잘못되시진 않았을까 내내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늘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엄만 매일같이 아빠 곁에서 간병했고 덕분에 아빠의 상태는 점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퇴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퇴원을 하시던 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빠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지혜야, 아빠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엄마랑 지혜 네가 없었으면 아빠 진짜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말인데 지혜 너도 이제 네 인생에 네 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에이,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무슨 더 내 편을 만들어. 나더러 결혼하라고? 아이, 언젠 또 내 마음대로 하라며. 그래, 아빠가 그랬었지. 근데 아빠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혹여나 엄마랑 아빠가 먼저 지혜 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지혜가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 아빤 우리 지혜가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엄마가 이 아빠 옆을 지켜주는 것처럼 네 곁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30이 넘어갈 때 동안 부모님께선 단 한 번도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저에게 결혼을 언급하신 겁니다. 아빤 다른 것보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제가 홀로 남을 걸 걱정하셨어요. 엄마도 건강이 좋으신 편은 아니셨고 거기다 아빠까지 이렇게 아프시니 덜컥 겁이 나신다며 저에게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빠의 간곡한 부탁을 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죠. 아빠는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고 나신 후로부턴 주변에 제 혼사자리를 많이 알아보셨습니다. 선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아빠는 저에게 선을 보라며 권하셨고 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집안 능력도 좋고 직장도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는 변호사 친구가 좋은 동료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한 거였죠. 원래 저였다면 그런 자리를 거절했겠지만 혹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전 그렇게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난 그 사람은 세상 수더분하고 순수하더라고요. 변호사시면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겠어요.
공부요? 아, 전 사실 잘하는 게 없어서 공부한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요. 공부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요? 아, 전 오래 공부하셨다고 해서 집안이 유복하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죽기 살기로 공부한 거고요. 첫 만남부터 숨김없이 모든 걸 얘기하는 이 남자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선짜리고 소개팅이고 나가봤을 땐 늘 자신이 이렇게 잘나고 자신의 집안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하면서 전 이 사람의 순수함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 없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데이트를 하면서도 참 웃긴 일들도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변호사라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 급하게 말을 하면서 발음이 더 뭉개질 때가 많았고요. 한 번은 양식당에 가서 메뉴 주문을 하는데 한참을 남자친구가 버벅거리는 겁니다. 메뉴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네,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나? 아, 까르보나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거 하나랑 그냥 이거랑 이거 주세요. 메뉴 하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버벅거리면서 말하는 남자친구 보면서 그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그게 그저 귀엽게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민망해하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며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 그 발음이 좀 어렵지? 나도 좀 어려워. 까르보나라. 이렇게 천천히 말해봐. 까르보나라. 오, 이제 되네. 그렇게 종종 남자친구의 발음을 교정해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땐 그저 이 남자의 모든 게 다 순박하고 순진하게만 보였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긴장 속에 살았던 전 항상 허허실실 웃으며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살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고요. 지혜야, 언제 남자친구 소개해 줄 거야? 아, 이 아빤 준비 다 됐다. 당장 내일이라도 소개하러 와도 돼.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준비를 했다 그래, 아빠. 우리 그냥 연애하는 거야, 연애. 길게 만나서 뭐해? 아이, 처음에 좋으면 끝까지 좋은 법이지. 내가 보니 지혜 네 얼굴 그렇게 밝게 펴진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아빠한테 한번 보여줘라. 아빠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아빠 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 지혜 누구보다 사랑해줄 사람이면 된다. 아빠, 우리 아직 연애한 지 3개월도 안 됐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전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늘 한결같이 착한 이 남자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 온 남자친구는 긴장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부모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변호사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긴장했어? 말이라면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 첫 인사 오려니까 많이 긴장됐나 본데 긴장 풀어요. 아, 예. 이 사람 참 우린 우리 지혜가 괜찮다고 하면 무조건 괜찮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긴장 풀고 우리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 나눠봐요. 아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에 대한 진심이 그만큼 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린 남자친구는
저와 첫 만남 때처럼 자신의 집안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런 모습이 아빤 진실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저희 집 인사를 마치고 난 후 저 역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 집안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평생 현장 일과 식당 일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남자친구 밑으로 남동생과 두 여동생들이 있었거든요. 특이한 건 남자친구 남동생은 20대 후반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기 전이라 남동생이라는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여동생은 참 유별난 것 같더라고요. 개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사는 것도 수십 년은 더 된 빌라였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4층에 거주하고 계셨고요. 그날 전 나름 신경 써서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서 갔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들고서 4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딱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며 그걸 확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종현아, 이 무거운 걸 여기까지 들고 올라왔어?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아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어여 들어와, 얼른. 그러면서 다급하게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끌고 가시며 손으로 남자친구 얼굴을 쓱쓱 닦아주시는데 전 처음에 절 못 보셨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뒤따라 들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혜라고 합니다. 그래, 들어와. 네가 이거 사가자고 했니? 4층까지 들고 올라오려면 힘든데 이런 걸 왜 사왔어? 네? 제가 4층인 줄은 몰랐거든요. 뭐 기왕 사온 거 이따가 하나 먹어보지 뭐. 일단 들어와. 아직 밥 안 먹었지? 같이 밥이나 먹자. 첫 만남부터 대뜸 말부터 놓고 얘기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에 좀 놀라긴 했지만 그런대로 나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나름 신경을 쓰셨는지 생선도 잔뜩 구우시고 갈비찜도 해놓고 계셨더라고요. 그래, 우리 종현이랑 결혼하겠다고? 결혼 준비 니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데 그러려고? 네, 결혼 준비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 요즘 애들은 그런다 하더라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안도 뭐 그닥 여유로운 편도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해준다면 우리야 고맙지 뭐. 그래, 결혼식은 니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상견례 언제 할지만 얘기해다오. 그때 봐서 결혼 날짜 정하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 준비가 참 수월하게 잘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상견례를 하던 날 사실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상견례 때 보통 가족들이 모여 인사를 하긴 하지만 전 남자친구 여동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상견례라고 하면 좀 진지하고 엄숙한 자리이다 보니 보통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자친구 여동생들은 각자 아이를 하나씩 안고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없이 아이만 덜렁 데리고 와선 애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온 밥만 먹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상견례 자리라 룸으로 잡아 조용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애들이 하도 돌아다니는 통에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네요. 끝내 마지막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미안하단 사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참에 애들끼리 서로 얼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에 참석하라고 일렀는데 이렇게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올 줄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당연히 다른 가족들도 다 뵈야죠. 아이들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알아볼 걸 그랬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나 사돈댁에서나 애들 결혼에 대해선 다들 동의하고 있고 결혼 준비는 또 아이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잘 하겠죠.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의 상견례는 큰 탈 없이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이후에 조금씩 찝찝한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서 아빠가 저희 두 사람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선 저희에게 통장 하나를 주시며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 준비 니들 둘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만 그래도 유일한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냥 보내는 건 애비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이거 우리 딸 시집갈 때 주기로 했던 건데 이번에 결혼 준비할 때 보태게. 아빠, 이게 뭐야?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이 아빠가 너 어릴 때부터 모아둔 거야. 그래도 시집갈 때 뭐라도 하나 해가야지. 요즘은 또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니들 힘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지 않겠니? 대출 받지 말고 신혼집 마련할 때 써라. 아, 그리고 이서방 자네도 집에다 잘 얘기해 두게. 우리가 뭐 양가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저희 잘 살게요, 아버님. 사실 아빤 결혼 준비를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일한 자식이 저희다 보니 되도록 좋은 웨딩홀에서 제대로 갖춰 절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예비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다 마음을 접으셨는데 신혼집 하나만큼은 그래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며 그렇게 저희에게 목돈을 주셨답니다. 그 사실을 예비 시댁에 알리니 예비 시모께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중견기업에서 임원까지 있으셨다고 하더니 역시 여유가 있으시네.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아유, 우리 뭐 해주지도 못하는데 어쩌나.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뭘 바라셔서 주신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결혼 준비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끼리 알아서 준비할게요, 어머님. 그래, 처음에 부모들은 뭐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우리 쪽에서도 좀 난감하긴 하지. 어쨌든 앞으로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거 우리한테 보고 안 해도 된다. 딸 가진 부모 마음에서 뭐라도 쥐어주고 보내고 싶은 게 맞지, 맞아. 예비 시모의 말이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땐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비 시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비 남편과 결혼 준비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혜야, 너 예단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엄마가 물어보라는데? 어? 예단? 갑자기 무슨 예단? 우리 그냥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에이, 결혼하면서 예단은 기본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그때 상견례에서도 우리가 알아서 결혼 준비하고 그러기로 다 약속했잖아. 그래? 아니, 우리 여동생들 결혼할 땐 예단 다 준비해서 시댁에 보냈는데. 아무튼 알았어.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저는 뜬금없는 예단 소리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예비 부부가 둘이서만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예단도 생략하지 않나요? 그런데 당연하게 예단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서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싶어서 처음엔 저희 엄마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좀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래? 사돈댁에서 예단 얘기가 나오셨다고? 그럼 사돈댁에서 뭐 예물이라도 생각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상견례 때 우리가 딱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다음에 가서 한번 제대로 여쭤봐. 나도 주변에 물어보니까 도의적으로 간소하게 한 1200 정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 한번 나도 가서 여쭤봐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예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 저번에 나한테 줄 게 있다고 하셨거든. 어머, 그럼 예물 준비를 하셨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너무 가만히 있었나 보네. 일단은 한번 사돈댁에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봐.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며칠 뒤 전 예비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예비 시모는 저한테 예물을 주시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딱 가니까 거실엔 보석함 하나가 테이블 위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석함에 들어있는 걸 보고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안엔 진짜 빛을 잃은 옥반지 하나가 덜렁 들어있었거든요. 자, 봐라. 이거 내가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옥반지인데 굉장히 귀한 거야. 껴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머님, 이거 안 들어가는데요? 아유, 그래? 아유, 어차피 요즘은 그런 거 끼고 다니지도 않고 안 맞아도 상관없지 뭐. 하여튼 간에 나 예물 너한테 줬다. 그러니 주고 받아야 하는 게 있지 않겠니?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뭘 이것저것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씩은 해야지. 여보 그때 뭐 받고 싶다고 했더라? 차. 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새로운 세단 받고 싶다고. 그래. 네 시아버지 세단 하나 해주면 되고 시누이들한테는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들만 챙겨주면 되니까 부담은 덜하지? 그리고 예단비는 한 3천이면 되겠다 얘. 어차피 나중에 봉채비로 너한테 일분 돌려줄 거잖아. 네? 예단이요? 어머님 근데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할 건데 예단도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유 그럼 결혼하는데 예단을 안 해와? 당연히 해와야지.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지만 해야 할 건 해야지. 요즘 그리고 이렇게 예단하는 집안이 어딨니?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이거보다 더 받아도 부족한 판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일단 부모님이랑 얘기해보렴. 그래야 우리도 예물 생각 더 해볼 거 아니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단을 요구하는 예비 시부모를 보면서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예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예비 남편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예비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저한테 사과를 하고 자기가 중간에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예비 시댁의 호출로 다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가 또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예비 남편이 잘 상황을 정리해 그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딱 예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앉으니 예비 시모가 대뜸 또 예단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예, 너희 집엔 얘기해 봤니? 하도 네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길래 내가 먼저 불렀다. 니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해야 할 건 일찍 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 아, 왜 이렇게 굼떠? 네? 종현 씨가 아무 얘기도 안 하던가요? 얘기? 아니 무슨 얘기? 너 집에 얘기해 봤니? 그래, 뭘 하시든. 저는 너무나 황당해 예비 남편을 바로 쳐다봤는데 예비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더라고요. 딱 보니 예비 시모에게 예단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찌나 한숨이 절로 나왔는지 몰라요.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걸 딱 알고 나니 이 상황은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크게 숨을 쉬고선 예비 시부모에게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 예단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단까지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네요. 무리?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 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도 그만큼 줬으면 예단 그쯤은 무리 아니지 않니? 그게 아니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 저희 두 사람 힘으로 하겠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 신혼집에 보탬 받는 것도 솔직히 원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 아빠 마음을 거절하지 못해 받은 거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 예단을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저 예단은 준비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예물을 안 받을 거고요. 뭐? 예.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지. 결혼이야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양가 부모한테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희가 하는 만큼 예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론 그만큼 서로 맞춰서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참, 뭐? 아니, 참. 그러자 예비 시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전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서 얘기를 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원하시는 예단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그래도 어머님 가방이랑 아버님 양복 정장 한 벌씩은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예단이 아니라 인사 선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뭐 알았다. 네가 정 그렇다고 하니 뭐 내가 더 무슨 얘기를 하겠니? 네 뜻은 잘 알았으니까 이만 가보거라. 결국 예단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날 예비 시댁에서 나오고서 예비 남편과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애초에 예비 남편이 나서서 잘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이 사단까지 났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아니, 난 여동생들이 다 그러고서 시집을 가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엄마도 여동생들 시집 보낼 때 다 예단해서 보냈거든. 없는 살림에도 빠듯하게 예단해서 보내서 그런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 줄 아셨나 봐.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싶어서 말을 못했던 거고. 진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그랬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내가 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별 말을 못했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어머님하고 사이만 이상해졌잖아. 괜찮아. 엄마도 잘 몰라서서 그랬잖아. 내가 집에 가서 이번엔 제대로 얘기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그렇게 예비 남편이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지만 전 심란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다른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종종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딱 부러지게 상황을 정리했다고 다들 얘기하길래 전 정말 상황이 잘 정리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비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예비 시모가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저녁에 초대를 했다는 거였어요.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가 봐. 저녁에 소고기 구워 먹자시더라. 너도 꼭 데리고 오래. 엄마가 웬만한 일엔 고기 구워 먹자고 안 하시는데 어제 일로 미안하셨나 봐.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가자.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정말 예비 시모가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 역시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퇴근 후 예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비 시댁에 가기 전 백화점에 들러 예비 시모에게 어울릴 스카프와 예비 시부가 좋아하시는 양주를 사들고 갔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 가니 처음엔 예비 시부모가 무척이나 반겨주시더라고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저흰 밥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결혼 준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뭐 결혼 준비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내가 가만히 있긴 하겠다만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니? 신혼집은 구하고 있는 거야? 네, 저나 남편이나 직장 근처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내일 한 곳 보고 결정하려고요. 그래, 이래저래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긴 하겠네. 내가 그래서 니들이 정신 없을까봐 우리 집 행사나 이런 거 쭉 정리해봤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니? 어디 있더라. 가만 보자. 내가 종이에다 적어놨는데. 아유, 여기 있네. 자, 이제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맏며느리 될 테니까 이 정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러더니 예비 시모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전 그게 예비 시모 말대로
집안 행사나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열어보고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악하는 제 표정을 봤는지 못 봤는지 예비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가 대대로 장손이고 우리 아들도 장손인 거 알지?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나 다름없어. 뭐 보기엔 좀 그럴지 모르지만 뼈대는 튼튼한 집안이다. 장손 맏며느리면 이런 거 다 챙겨야 하는 거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이 뭐긴 뭐야.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 적은 거지. 일단 결혼 전이지만 이번 재산 꼭 참석해야 한다. 다음 주니까 잊지 말고 회사도 빼. 아침 새벽부터 음식해야 하는 거 알지? 장 봐야 하니까 전날에도 일 못 가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미리 휴가를 내던지 하거라. 근데 음식은 좀 할 줄 아니? 못해도 뭐 나한테 배우면 되니까 대신 결혼하면 네가 제3의 명절이며 다 담당해서 치러야 하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배워둬라. 우리 집안이 그냥 집안이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이야. 재산 1년에 6번이니까 날짜 적어뒀으니 꼭 알고 있고. 그리고 명절도 네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원래 며느리 들이면 명절이나 재산 다 넘기는 거야. 맏며느린 제사랑 명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고 친정은 다 끝나고 가야 되는 거 기본이고 뭐 미리 갔다 오는 거야 별말 안 하마. 그리고 아침 8시엔 우리한테 문안 인사하거라. 예부터 그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정도는 기본으로 지켜야지. 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럼 이걸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뭐 하는 수 없이 며느리로 탈락인 거지 뭐. 며느리 자격 통과해야 결혼시킬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거라. 솔직히 네 나이 이제 와서 다른 혼사 알아보기도 힘들 거고 피차 우리도 나이 많은 며느리 들여야 하니 손해볼 게 만만치 않은데 이 정도 네가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단도 못 해오겠다고 했는데 이런 건 해야지. 안 그러냐? 그래도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다. 지금 좀 그렇다 싶은 건 얘기해. 그럼 내가 조정을 해주던지 할 테니까. 그런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 남편 만났는데 예단도 안 해오면서 이건 해야지.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황당해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제 불난 마음에 기름을 확 들이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비 남편이었죠. 지혜야, 왜 너 아무런 말도 안 해? 엄마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알겠다고 해야지. 엄마, 지혜가 혼자 커서 뭘 몰라서 그래. 엄마가 이해해. 그러게. 이래서 내가 외동딸이 있는 집안은 별로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해준다만. 예, 너 왜 아무런 말도 안 하니?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냐? 아니 너희 집에서 너 결혼시키려고 아등바등인데 너 엄마 아빠한테 행복하게 결혼하는 거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부모는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손에 뭐라도 쥐어주고 보내려고 하는데 딸은 아주 그냥 세상 물정 몰라서 어쩌나 몰라. 아유. 안 그래도 전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있었는데 마지막 예비 시모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남편을 향해 얘기를 했어요. 종이랑 펜 좀 가져다 줘. 어? 종이랑 펜? 알았어. 뭐 내가 쓴 게 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러니? 그냥 말로 하면 되지. 무슨 종이랑 펜?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요. 어머니 말씀처럼 자고로 여자가 결혼하면 시댁 가풍을 따라야죠. 제가 이걸 보니까 옛 풍습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옛 풍습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머니께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한번 시모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뭐? 시모 자격? 그러면서 전 예비 남편이 가지고 온 종이에 쓱쓱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시모 자격 매뉴얼이라고 쓰고선
쭉 적으며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먼저 집안 재산 규모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제사 6번에 명절까지 다 맡으라고 하셨죠? 옛날엔 기본적으로 땅이나 재산을 주셨다는데 그거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재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산 물려주실 거면 재산 상속은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맏며느리한테 재산 물려주실 거면 재산랑 같이 재산 제 몫으로 주신다는 확약서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써주실 수 있나요? 확약서?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세 번째, 제사 운영은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저한테 맡기실 거면 합제를 하든 줄이든 아예 없애든 그건 제 소관이잖아요. 네 번째로 음식 준비도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사오든 시키든 현대식으로 하든 상관없으신 거고요. 다섯 번째, 음식 준비에 드는 비용은 주시는 거고요. 원래 옛날엔 당연히 그랬다던데 그것도 다 가능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며느리 권위 보장해 주시는 건가요? 맏며느린 원래부터 큰 데가 안주인으로 대접받았다던데 그럼 시누이들 모두 저 깍듯이 모시고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이거 다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면 어머님도 약속해 주세요. 아니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휴, 일부러라뇨. 저도 옛 방식 그대로 제 권리를 찾는 건데 왜 그러시죠? 뭐라고? 건방진 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요즘 누가 그런 걸 다 지켜? 요즘 누가 그러냐고? 제가 쓴 글을 예비 시모는 화를 내며 보더니 이내 그 종이를 제 눈앞에서 박박 찢어가면서 열불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옛것 예의라고 강조하며 말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정말 옛 풍습을 얘기하니 더 화를 내고 있으니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찢은 종이를 제 얼굴에 뿌리며 화를 냈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어디서 시애미를 지금 물러봐? 너 결혼하면 시집살이 각오해야 할 거야, 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곱게 시집 오게 할 줄 알아? 꼴랑 회사 다니면서 콧대 높은 척 하는 것도 꼴배기 싫은데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 너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지혜야, 엄마한테 빨리 사과해. 너 갑자기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엄마도 진정해. 지혜가 원래 안 이러는데. 종현이 너 저런 애랑 결혼을 해야 되겠어? 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어떻게 저런 막대 먹은 애랑 결혼을 해? 엄마 굳이 네 결혼 받아들여야 되겠어? 이런 며느리 엄마가 받아들여야 되냐고? 엄마 미안해. 내가 이 사람 혼낼게. 그러니까 엄마 화 풀어. 저는 두 모자를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그저 혀만 끌끌 차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고 예비 시모는 화난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그런 두 예비 시부모 앞에 예비 남편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난감하다는 듯 절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런 예비 남편을 보고선 내가 정말 결혼하면 믿을 사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줌마가 요구하신 대로 옛날 기준 맞춰드린 거예요. 공평해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라고? 아줌마? 너, 내가 더는 널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절대 못 받아줘.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이런 집안에 시집 못 갑니다. 이런 격식 없고 기준 없는 집에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요? 옛날 방식대로 하실 거면 저희 신혼집 시댁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변호사면 뭐합니까? 달에 200도 제대로 못 받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한테 누가 의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무슨 200도 못 받아? 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면서 유센
이보세요,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아들이고 당신 집안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결혼하겠다고 오는 사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해도 모자라다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집에 더 이상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 없을 것 같네요. 어디 한번 그 매뉴얼 다 지킬 며느리 찾아보시던가. 그리고선 전 예비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예비 남편은 허겁지겁 절 따라 나오더니 절 붙잡더라고요. 전 저한테 사과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지혜야, 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엄마랑 아빠 엄청 화나셨어. 얼른 올라가서 사과드리자.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렇게 예의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뭐? 예의 없이? 지금 나더러 예의 없이라고 했어?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다 욕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너무 배려 없는 거 아니야? 야, 너 나한테 배려라고 했니? 니네 집안 식구들은 죄다 염치 없고 뻔뻔한 거 집안 내력이야? 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염치 없이 우리 집에 돈 받아놓고선 니네 집안 하나 정리 똑바로 못해? 짐승도 지 밥 주는 사람을 알아봐. 근데 사람식이나 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따위로 얘기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네가 순수한 줄 알아서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멍청한 거였네. 사리 분별도 못하고 아둔한 너랑 어떻게 내가 결혼하겠니? 야, 나한테 지금 100억을 준다고 해도 너랑은 안 살아. 너 같은 자식이랑은 절대 못 산다고. 알았어? 지혜야, 왜 그래? 전 끝까지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예비 남편의 정강을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바닥에 뒹굴더니 겨우 제 팔을 놓더라고요. 야, 너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띄워봐. 내가 아주 네 다리가 아니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알았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어휴. 사실 예비 남편은 약간 병약한 스타일이었는데 반면에 전 운동도 좋아하고 키도 커서 덩치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러니 제 한 방에 예비 남편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시원하게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하니 부모님도 진짜 어처구니 없어 하시더라고요. 순진하게 보였던 예비 남편이 순진한 게 아니라 줏대가 없었던 거였다며 아빠 너무나 황당해 하셨죠. 그 뒤로 예비 남편이고 예비 시모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절 설득하려고 하는 말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전화와서 하는 말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가,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요즘 시대를 몰라가지고 과하게 요구했던 것 같구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제사랑 명절은 당장 너한테 안 넘기마. 그냥 넌 참석만 하면 돼. 그리고 예단 같은 경우도 그냥 중고차랑 예단비도 1,000만 원만 들고 오느라. 그 정도면 너도 부담 없고 괜찮지 않겠니?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헛소리 하실 거면 가족끼리 하세요. 짝짝꿍 잘 맞으시던데 전 아줌마에게 더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아드님 회사 이 사실 쫙 다 소문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이고 아가, 왜 그러니? 니들 둘이 그동안 얼마나 좋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은 개뿔. 저 2번 말 안 합니다. 아드님 꼴랑 200 받는 것도 못 받게 하시고 싶으시면 계속 이렇게 전화하시던가요. 결국 그 뒤론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나 부모님은 결혼에 대한 욕심을 아예 내려놓았어요.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면서 마음이 급해서 아무나 만나선 안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사연을 듣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론 제자리는 제 스스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은 건
똑부러지게 아니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만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대방도 그 집안에선 귀한 자식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비록 결혼에 대한 마음은 접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든든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처럼요. 그러니 혹시라도 자신의 짝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오로지 무슨 일이 있던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모두들 행복하세요.